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경제관료 강좌를 맡은 홍지환입니다. 8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김정념, 고도성장의 산 증인이 되다 라는 주제로 김정념 선생의 생애와 경제관료로서의 활약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지난 강의 내용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최형섭, 김재관, 과학자로서 산업화의 기틀을 닦다를 주제로 최형섭, 김재관 선생의 생애와 관료로서의 활약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최형섭 선생은 미국 유학 후 한국에 들어와 한국과학기술연구소 키스트의 초대 소장으로서 설립 과정을 주도했습니다. 키스트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모델이 되었고 이후 한국 과학기술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최형섭 선생은 또한 과학기술처 장관으로 7년 넘게 재직하면서 과학기술 분야의 제도적 환경을 개선하고 여러 조직을 만들었으며 대덕연구단지 건설 과정을 초기에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활약이 있었기에 그는 한국 과학기술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한편 김재관 선생은 독일 유학 후 유치과학자 1호로 한국에 들어와 한국의 산업화를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데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는 귀국 후 포항제철소 건설을 위한 한일 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자동차 고유 모델 정책 추진을 주장하여 한국 자동차 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표준연구소 초대 소장으로서 국가 표준 체계를 확립하는 데에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지난 강의 내용에 대한 복습을 마치고 김정념 선생에 대한 강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정념 선생은 1960년대 초부터 1970년대 말까지 차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잇따라 역임하면서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던 인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김정념 선생은 일본 히로시마에서 피폭을 경험하며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극적인 경험을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김정념 선생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펴보면서 한국 경제의 발전 과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김정념 선생의 생애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은 그가 남긴 회고록 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한국 경제정책 30년사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에서도 이 회고록을 상당 부분 참고하고 있습니다. 김정념 선생은 1924년 서울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주로 충청남도 강경에서 다녔습니다. 동일은행 강경지점의 지점장으로 가게 된 아버지를 따라 보통학교 재학 중 강경으로 이사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동일은행은 1931년 한일은행과 호서은행이 합병하여 만들어진 민족계 은행으로 1942년에는 한성은행과 합병하여 조흥은행이 됩니다. 그리고 조흥은행은 2006년 신한은행에 합병되었습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김정념 선생은 은행원으로서 사회에 첫 발을 들여놓게 되는데 여기에는 당시 은행이 최고의 직장이었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겠지만 은행원이셨던 아버지의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김정념 선생은 1941년 경강상업학교를 졸업한 뒤
일본 규슈에 있는 오이타 고등상업학교, 현 오이타 대학 경제학부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1944년 졸업했는데 졸업 성적은 250명 중 2등으로 매우 우수했습니다. 이처럼 뛰어난 성적 덕분인지 졸업 후 그는 조선은행에 입행했습니다. 앞선 강의들을 통해 백두진, 송인상, 장기영 선생 등도 은행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을 살펴본 바 있는데 은행, 특히 조선은행과 식산은행은 당시 이들과 같은 최고의 엘리트들이 가는 직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입행 직후 군에 입대해야 했습니다. 당시는 전황이 악화되어 그 전에 있던 대학생 징병유예 제도가 폐지되고 조선인에 대해서도 징병제가 실시되던 시기입니다. 그는 일본 구마모토에 있는 육군 예비사관학교에 입교하여 9개월간 고된 훈련을 받고 졸업합니다. 그런데 그 직후 그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1945년 8월 6일 미군 폭격기가 히로시마 상공에서 원자폭탄을 떨어뜨렸고 히로시마는 순식간에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당시 히로시마 군관구 교육대에서 교육을 받고 있던 김정념 선생 역시 원폭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로 인해 그는 얼굴 등에 화상을 입었고 머리카락이 모두 빠지고 고열에 시달리는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함께 원폭을 당한 사람들에 비해 피해가 심각한 편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치료를 받으며 요양을 하던 김정념 선생은 그를 찾아 일본으로 건너온 형을 극적으로 만나 함께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로부터 9년 후인 1954년 그는 미국 연수와 출장 업무를 마치고 귀국하던 중 일본에 들러 히로시마에 있는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피폭 환자 치료 및 연구기관을 찾아갑니다. 검진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거기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가 있던 히로시마 군관구 교육대는 폭심, 즉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점으로부터 2km도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이 피폭 환자 치료기관이 개설된 이후 내원한 사람 가운데 그보다 더 폭심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서 피폭을 받았던 사람은 단 한 명 있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처럼 폭심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던 사람 중 살아남은 사람이 극히 드물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보다 가까운 지점에서 피폭을 받았던 그 사람도 9년이 지난 당시까지 중환자 상태였습니다. 물론 김정념 선생도 화상을 입고 장 기능에 이상이 생겨 수년간 하루 몇 번씩 설사를 하는 등 부작용을 겪긴 했지만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지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폭심에서 그처럼 가까운 곳에서 피폭을 경험한 것 치고는 놀랄 만큼 상태가 양호했던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도 김정념 선생은 96세까지 장수했습니다. 그는 정말 운이 좋고 건강을 타고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해방 시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는 1945년 11월 피폭으로 인해 쇠약해진 몸을 이끌고 조선은행에 복직합니다. 이후 그는 발권부, 국고부,
업무부 등에서 근무하였고 1950년 한국은행이 설립되는 과정에서는 한국은행 설립위원회 사무국 실무 책임자로서 정관, 직제 등을 기한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후에도 그는 한국은행에서 다양한 활약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주목할 것은 1954년 단행된 통화개혁입니다. 그 시작은 그가 작성한 보고서였습니다. 그는 통화개혁을 통해 전쟁으로 인한 악성 인플레이션을 수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각국의 통화개혁 사례에 관한 대외비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읽어본 김유택 한국은행 총재가 1952년 7월 그에게 극비리에 통화개혁안을 작성해 제출하라고 지시합니다. 이에 김정념 선생은 2주 후 통화개혁안을 제출했고 8월 하순 보완된 안을 다시 제출합니다. 9월 초 그는 백두진 재무부 장관의 호출을 받고 재무부 장관실로 갑니다. 그리고 백 장관은 통화개혁을 해낼 수 있겠느냐고 물었고 김정념 선생은 주저없이 해낼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만큼이나 자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백두진 장관은 당시 28살에 불과했던 그에게 통화개혁이라는 국가 중대사를 주도하는 역할을 맡깁니다. 그가 남긴 회고록에 따르면 그는 비밀 엄수에 관해 서약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서약서에는 비밀을 누설할 경우 총살에 처한다는 구절도 있었다고 합니다.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자칫 목숨마저 내놓아야 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통화개혁은 그만큼 사전에 정보가 누설되지 않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배수곤 기획조사과장 대리를 천거해 함께 작업하게 됩니다. 이후 몇몇 사람이 작업에 합류했고 그는 통화개혁이 단행될 때까지 6개월 동안 이들과 해운대, 송도, 광복동 등 부산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며 비밀리에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953년 1월 통화개혁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2월 15일에 통화개혁을 전격 단행하게 됩니다. 통화개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우선 화폐 단위가 원에서 환으로 바뀌었습니다. 화폐 단위는 1962년 통화개혁 때 다시 원으로 바뀌어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환과 구원의 교환 비율은 1대 100이었습니다. 100원을 1환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원화 표시 화폐의 유통과 거래를 금지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생활비 명목으로 1인당 500환까지만 교환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통화개혁의 주요 목적은 전쟁으로 인해 늘어난 통화량을 흡수해서 인플레이션 문제를 완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이 갖고 있는 일부, 말하면 현금 요구불 예금을 일정 기간 동안 봉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무조건 해주지 생활비 이외에 왜 금지하느냐 하며 문의했다. 이미 통화개혁안은 대통령의 승인도 받은 것입니다. 아마도 동결 조치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결국에는 원한대로 가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앞서 보신
통화개혁은 과잉 유동성을 봉쇄하는 데에 주 목표입니다. 함께 유엔군 상환을 촉진하는 것 역시 통화개혁의 중요한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엔군 대여금과 관련해서는 지난 2주차 백두진 선생에 대한 강의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유엔군 대여금 상환이 문제가 되었는데 미국은 한국 정부가 물가 안정 달성 의지를 보여준다면 상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통화개혁은 물가 안정을 달성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의지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고 결국 이후 유엔군 대여금의 완전 상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정념 선생의 어린 시절부터 픽폭을 경험하였음에도 극적으로 살아남아 한국은행에서 활약하던 시기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가 재무부와 상공부에서 차관으로서 활약하던 시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